내빈 여러분, 다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행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 패널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크는 서울대학교 이종섭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채워주실 패널 4분을 소개드립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정인영 부사장님, 광주은행 송석현 부장님, 사이오닉 AI 고석현 대표님, 인터베스트 이호건 수석심사역님, 그리고 DSRB 서병훈 대표님을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DSRB가 준비하고 있는 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적인 설계와 접근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규제를 이야기하거나 시장을 이야기했을 때 너무 상품적인 접근들도 하면서 분절화되어 있었던 논의들만 이루어지는 걸 주로 접하다가 뭔가 큰 청사진을 인프라적으로 접근하는 이 발표를 듣고 보니까 뭔가 저도 사뭇 가슴이 좀 들뜨는 그런 아주 인상 깊은 그리고 정보력이 있는 세션 잘 들었습니다. 이번 패널에서는요,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프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고 수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DSRB에서 제시한 청사진, 그 인프라들이 구축된다라고 했을 때 각 분야에서 어떻게 그 인프라에 참여하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 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나 현재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을 국내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벤치마크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걸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모신 패널분들 각자 자기소개 조금 해주시고 이러한 측면에서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자기소개하듯이 한 분 한 분 다 한 다음에 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좀 오픈 디스커션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카오페이증권 투자주금은 총괄 부사장 맡고 있는 정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사실 디지털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IB 부분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마 증권사에서 디지털과 IB를 동시에 맡고 있는 케이스가 저희 회사가 유일할 거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IB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을 같이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혹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금융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의 핵심은 그냥 단순히 상품만 따라가거나 혹은 유동성이나 상품성 판매 이런 상품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고민의 사실 완성형이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AI 에이전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따가 좀 활발하게 좀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은행에서 디지털 미래 사업부를 맡고 있는 송석현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도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금융권에서 특히 그 보수적인 은행에서 지금 현재 인프라적인 거를 DSRV와 같이 협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분부터 뚫어서 나갈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에서 나왔고 마다가스카르 얘기도 막 나왔었는데 실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는 부분도 DSRV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미래 사업과 좀 맞닿아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남 광주 같은 경우도 사실 큰 제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1차 산업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 같은 경우도 광주 같은 경우도 20만, 전남 같은 경우도 한 27만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역송금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뭐 외국인 계절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은 산업이 나아갈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문제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항상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저희 쪽에 이렇게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를 그 지역의 작은 은행이었지만 저희를 찾아오는 그 지금 블록체인 쪽이나 아니면 이쪽 가상자산 쪽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더라도 은행이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지금 법제화된 상황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것과 지금 안 되는 것들이 워낙 갭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이 다 뚫리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고 그리고 또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부터 할 수 있을지 한 발 한 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들이 그 작은 기업들의 무역송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환거래법도 있고 앞단에 AML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앞단부터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과 만나서 미팅도 하고 DSRV랑도 논의도 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오늘 말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에서 얼마나 쓰일 것 같냐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쓰는 만큼 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게,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다 자율주행차를 탈 거야. 그때 되면 누가 위험하게 자율주행차, AI가 가장 운전을 잘하는데 인간이 운전을 하는 거는 금지될 거야, 법으로. 그럴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이 인터넷이라는 망을 금융망으로 써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편리하고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 등의 기능을 붙여서 쓸 수 있는데 왜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굳이 써야 돼?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을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사실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먼저 쓸 거야, 물론 이제 로드맵은 있지만 저희는 금융 자체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이 재설계되는 미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 생각을 한 지가 좀 몇 년이 됐는데 실리콘밸리나 월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좀 바뀌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발표를 했던 사이오닉 AI의 고석현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AI 에이전트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 토스라는 회사에 잠깐 있었습니다. 토스뱅크의 자회사로 약간 차세대 신용평가를 하는 신용평가사 설립하는 일을 기술 총괄을 했었고요. 사실 그때 발견했던 많은 변화들이 AI 에이전트가 되게 많은 걸 바꾸겠다, 이런 걸 조금 발견하면서 지금 회사를 창업하고 현재로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결국에 LMM, AI에 대한 성능을 좀 담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능의 향상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아까 제가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전엔 조언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실행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개인 레벨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든 사례 중 하나가 AI 에이전트가 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내지 않고 그냥 폐업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제어 안 되고 날뛰고 있는 AI들을 기업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될까? 개인과 기업은 쉬운 것 같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통제하고 저희 뭐 하네스라고 부르죠. 그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여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AI 에이전트가 경제 주체로서의 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담론인 것 같고 저도 그 관점에서 시장의 어려운 점 우리가 정말 기업 간 기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금융권에서 금융기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도 고민이고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베스라는 국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 심사를 하고 있는 이호건 수석입니다. 저희가 DSRB와 같이 연을 맺게 된 게 아마 작년 8월, 9월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시리즈 B 라운드에 리드 투자자로 투자를 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베스 자체는 국내 뭐 굉장히 전통적으로 바이오부터 딥테크 영역 다 투자를 하는 VC인데, 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블록체인과 웹3, 핀테크 쪽을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국내 핀테크나 이런 금융 쪽에서의 이 제도권 쪽에 이제 블록체인이 좀 들어오기 좀 어려웠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미국 쪽 투자를 위주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큐타이즈라는 회사 투자를 했고, 싱가포르에는 스트레이트엑스라는 이제 싱가포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지켜보면서 저희가 DSRB 투자 이후에는 매달 한 번씩 콜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데스밸리를 계속 줄여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내에서 살아남는 회사가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페인 포인트가 가장 높고 언맷 니즈가 가장 큰 영역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계속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이 먼저 페네트레이션이 돼야 되고 어떤 분이 먼저 사업화가 돼야 되는지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개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저한테 이제 궁금한 건 사실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DSRB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화되는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제 먼저는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뭐에 가장 많이 쓰일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고 계신 바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고 싶냐면 저번 주 파이낸셜 뉴스에서 했었던 이제 그 마이클 케이시 분 모시고 하는 거에서 제가 또 자담 토크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수출입 국가라는 데서 찾더라고요. 어차피 글로벌리 계속해서 뭔가 기업 내에서도 서로 송금해야 되는 수요도 많고 결국 물류의 거래라는 것은 결국 지급 결제 네트워크와 분절돼서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태생적으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대한 적합한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하이 레벨의 답을 주셨는데 저는 아까 전 마이크로페이 같은 에이전트 AI를 생각해보면 짧게 쪼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기업 간 송금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을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 B2B 거래의 내용들은 C2C나 B2C와는 굉장히 사뭇 다를 것 같거든요. 그 시장이 큰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랑 비용 절감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B2B적인 관점도 포함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어떤 용도로 쓰였을 때 가장 잘 활용되고 이 인프라를 조금 더 진일보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계시는 바들을 뭐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바라보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사례일 수도 있고요. 광주은행의 입장일 수도 있고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에이전트 AI일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또 저 먼저 말하게 됐네요. 예. 그 사실 저희 회사는 카카오페이를 모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제한적이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제가 증권의 유통의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고 그리고 DSRB도 잘 아시는 그 프로토콜 중에 캔톤 네트워크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캔톤 네트워크가 미국의 DTC죠. 우리나라 같으면 예탁 결제원과 함께 이제 주식 토큰화, 그러니까 정형 주식 토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채권을 가지고 발행한 걸 한번 프로젝트를 했었고, 이제는 그 정형화된 증권,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올해 진행해 본다고 하고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주식 자체는 좀 어렵고 ETF 정도를 가지고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 프로젝트에서 주식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주를 샀다라고 하면 한 주를 사고 T+2의 결제가 되는데 아까 서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지급, 청산, 결제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이제 결제가 느려지잖아요. 근데 그 늦어지는 거의 핵심이 사실은 실물의 이전 때문이 아니라 캐시의 이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큰 나라고 그리고 각 그 나라 그러니까 각 주별로도 시간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매달 며칠 그러니까 뭐 다음 날 몇 시까지 들어온 입금만 처리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현물의 이동이 아니라 캐시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캔톤 네트워크가 실행하는 요 실증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자금의 이동은 빼고 프로세스를 잡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아니죠. ETF를 토큰화해서 거래한다고 하면 프리 오브 밸류로 이동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결제는 나중에 고민하자. 그게 얼마나 복잡하면 나중에 고민하도록 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캐시 이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부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그 캐시 이동의 문제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발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카카오페이 증권이 미국의 저희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10주를 사고 10주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현물은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원에 사서 90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저희가 10원을 받아야 되는 프로세스죠. 그런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걸 네팅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주식을 10주 팔고 10주 샀다는 거 네팅 처리해서 하고 현금도 그 차익만 결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 발전이 이루어진 게 현금 이동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발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디어리들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위 원자적 결제 아토믹 트랜잭션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한 주를 다 거래하게 됩니다. 그럼 네팅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마이크로소프트 10주를 사고 10주를 팔면은 20번의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거래를 0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형태의 상품과 거래의 변화가 일어날지 사실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모든 금융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저항이 아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 그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급 결제의 수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혁명의 발단의 어떤 씨앗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우선은 뭐 간단하게는 뭐 개인 간 송금은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B2B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그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 간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말끔하게 지갑 대 지갑으로 이동이 된다라고 하면 해결이 될 텐데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른 은행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시겠지만 지금 뭐 K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소규모로 무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언뱅크드 국가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은행이 저희처럼 접근성이 이렇게 뛰어난 곳에 있지 않는 이상은 현지에서 송금하는 시간도 꽤 걸립니다. 아까 뭐 그 스위프트망으로 타가지고 2, 3일, 3일에서 5일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현지 국가에서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낼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저희 쪽에 크로스보더가 넘어오기 전에 현지에서도 풀 수 있는 기간들이 꽤 크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송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에 받아오는 것까지는 오프램프가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니 현지에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풀었을 때
정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행에서는 사실 스위프트망이 완전히 없어지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정산 레일만 이용하고 스위프트는 이제 정보 쪽을 담당을 한다든지 해서 하이브리드 모델로 어느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각각의 지역마다 중개은행을 두고 뭐 그 프리 펀딩을 해서 예치해 놓고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이제 국경간 결제, 특히 B2B 쪽에서는 기업 말고더라도 은행에서 얻는 수익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아까 마다가스카르 사례도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정말 저희의 관념을 깨기가 어려운 게, 저희는 모든 금융 활동의 중심에 은행 계좌가 있거든요. 사실은 광주은행에서 송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 대신에 예금 토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금융 활동을 생각해 보면은 뭐 학생 때든 취업을 해서건 은행에 계좌를 터고 이걸 가지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카드도 만들고 모든 금융 활동이 계좌에 얽매여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저희가 사이트에 가입하고 뭐 아이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다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가 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디서 쓰일까라는 거를 금융에서 시각에서 보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금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 그 금융을 나는 아직 계좌가 없는 분들, 뭐 그래서 자꾸 남미에 계신 K-팝 팬분들, 그분들 뭐 한 10대 소녀들 신용카드도 없고 계좌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K-팝 컨텐츠를 소구하고 싶어, 이런 분들에게서 사실은 필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서 뭐 금융당국이라든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해? 필요하면은 예금 토큰에 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좀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다른 산업의 관점에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를 그냥 소셜 미디어인데 이 계정에서 돈 충전해서 써, 나 이자 줄게,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남은 미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에이전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AI는 신용이 있을까요? 에이전트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뭐 AI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예를 신용평가 업무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한 수천만인, 한 800만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의 신용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뭐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자의 신용을 프로젝션합니다. 초기 법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대표자의 신용을 그대로 프로젝션을 합니다. 대표자 모델을 쓰는 거죠. 그럼 AI 에이전트가 아까 뭐 저희 수십만, 수천만, 수억 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인가를 받고 스스로 신용을 획득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AI 에이전트에게 단순한 일을 하나 맡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를 알아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영상 자료를 만들어줘. 근데 이거는 네가 다 만들 필요는 없고 조사는 네가 하되 영상을 만드는 기간에 내가 $500의 버젯을 줄 테니까 의뢰를 해서 수행하고 홈펌까지 한 다음에 가지고 와. 그럼 이 AI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설명을 해야 되며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개인 레벨에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정말 자기 카드 권한을 주고 결제 권한을 줍니다. 근데 이걸 기업이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가능성이랄까요? 산출물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모두가 지금 혼란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어떤 스테이블링 결제를 생각하진 않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EKY의 뭔가 다른 버전 아닐까? 에이전트에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심지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도 자연인 같은 무언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에이전트를 위한 아예 다른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면한 문제이다. 이런 것들 보고 있고요. 뭐 사실 괴담 같은 것들입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경제 활동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음에 쌓여 있더라.
혹은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쿠팡에 둬서 결제한 거죠. 저도 실제로 해봤습니다. 다음날 물건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AI의 어떤 에이전틱한 부분들이 실물 경제 혹은 경제 자체의 어떤 거래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부분까지 너무나 많은 사례를 보이면서 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에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이고 뭐 저희가 DSLV랑 같이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엔 데스밸리를 줄여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어떤 활용처를 만들어낼 건가 이런 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들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한 축에는 이게 B2B 결제냐, B2C 결제냐, C2C 결제냐 한 축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저희는 이게 내수 결제냐 아니면은 크로스보더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진국 간의 결제냐 아니면은 뭐 신흥국가의 결제냐 그러니까 이런 거로 저희 나눠서 그 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C2C고 내수 결제다 하면 이미 사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회사들이 너무 선진화된 인프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언매니지가 크고 가장 인프라가 덜 발달되어 있고 가장 먼저 이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곳을 저희는 찾았던 것 같고 일례로 저희가 싱가포르에 투자했던 스트레이트X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싱가포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도 했었지만 알리페이와 이제 그랩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중국인들이 싱가포르에 들어왔을 때 알리페이만 그냥 QR 코드 찍었을 때 바로 이제 그랩에서 상점에서 싱가포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되는 이런 인프라를 같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DSRB와도 이제 파트너십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했을 때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B2C 결제이지만 이제 크로스보더로 뭐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신흥국가에서 오는 여행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제가 충분히 이제 상용화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사업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오렌지 스퀘어 같은 이제 회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스타트업들하고는 또 어떤 경쟁 관계를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이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또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석님께서 좀 해외 다양한 포트폴리오 회사들을 이제 투자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낼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에이전틱 AI와 스테이블 코인을 만나게 하는 사업 모델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아직 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카이트 AI라는 회사도 있어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프라 단에서 그 AI에 대한 신원 인증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은 AI가 결제를 했을 때 이 책임 소재는 누가 할 것인가 요런 이제 인프라 단에서의 또는 거버넌스 관련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2B, 뭐 B2C, C2C가 있듯이 결국은 A2A 영역으로 넘어가는 에이전트 결제도 이제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사실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초고빈도 또는 이제 소액 결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에서 구독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에이전트 기반의 결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 넷플릭스도 그렇고 대부분 구독 경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구독 경제로 이루어지는 이유들이 다 존재하는 거라서 결국엔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 에이전트 기반의 결제로 어떤 영역에 특정 영역에 페네트레이션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초고빈도 초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이 처리할 영역인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빨리 뭔가를 사업 모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전 또 이제 페이증권에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토큰 증권과 만나야 글로벌 유동성을 각 다른 어떻게 보면 시장을 넘나들게끔 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급 결제를 떠나서 카카오페이 증권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디지털과 IB의 결합을 통해서 뭔가 한국형 상품이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보시는 그런 내용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업 비밀이어서 안 돼.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비전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약간 그 접근의 디멘션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관련된 논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게 원장을 대신하는 분산 원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원장을 대신하는 시스템이라고 처음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거와 지금 걸 굳이 대체할 필요가 있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STO 관련된 그 정책이나 이런 변화들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KDX나 NXT 컨소시엄이 주관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사실상 뭐 폐쇄 체인, 그러니까 폐쇄 네트워크 내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지 않은 형태로 거래되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금융 전체가 거대한 오픈소스 레포지토리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 인프라가 프로그래머블 한 오픈소스화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금융의 가장 그러니까 레가시 금융의 가장 큰 극단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현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1번이고, 2번은 권리관계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했지만 사실 이제 금융 상품으로 가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권리관계거든요. 권리는 생성되기도 하고 이전되기도 하고 제한되기도 하고 우선순위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을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지으면 권리가 생기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담보를 맡겨서 돈을 빌리는 건 권리가 제한되는 거고, 근데 이게 담보가 해제돼서 경매로 나간다 그러면 우선순위대로 채권자 수들이 가잖아요. 그런 네 가지의 권리관계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다 사람의 손 혹은 이제 인터미디어들이 기관들 통해서 진행됐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거대한 오픈소스 레파지토리라고 말씀드린 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다 각각 스스로 코딩할 수 있는 형태로 세상이 바뀌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시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럼 IB 관점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고 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럼 IB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권리의 생성, 이전, 제한, 우선순위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이 기존의 금융의 언어를 이쪽 언어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수행이 되려면 현재 우리나라 정책 당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게 오픈되고 모든 것이 다 디센트럴라이즈된 형태, 다만 여러 가지 뭐 KYC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퍼블릭 퍼미션드라는 형태로 좀 뭐랄까 절충이 되어서 된 형태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뭐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그런 형태, 즉 기존의 권리 관계를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에 올린 형태로 언어로 해석할 것인가를 가장 잘하는 금융기관이 기존의 어떤 정형화 증권이라든지 IB 프로덕이라든지 금융상품을 가장 잘 올릴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저도 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사실은 꼭 이 질문은 모두에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 질문이라서 지금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한데요. 서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금융 중개자가 만들어준 계좌 중심의 경제 활동에서 뭔가 그런 중개자 없이도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지갑 중심의 생태계로 가는 것이 오픈 소스가 갖고 있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장 최대화하고 금융 포용성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 텐데요. 그거의 또 반대 사이드는 기존에 은행이 해주고 있었던 KYC와 같은 무엇이 양성화시키고 활용 가능한 금융 생태계에 들어와도 되는 어떤 고객인지, 어떤 고객은 여기서 배제되는 것이 전체 안정성에 좋은 건지와 같은 이런 KYC와 같은 문제도 지갑 생태계로 단순히 지갑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성화된 와일리스트 지갑이 무엇이고 그것을 국가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잘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다 할 수 없다라면 민간 사업자들이 이 지갑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뭐 Know Your Wallet이나 그 지갑을 타고 가는 거래를 통해서 양성화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접근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갑 생태계로 감에 있어서 이제 향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은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은행은 이미 KYC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갑 생태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이 바라보는 지갑은 어떻게 양성화돼야 될까? 또 서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시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만들어주는 입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가지고 계신 청사진이나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좀
뭐 이게 사실은 이수석님한테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가질 수 있는 인프라가 될 테니까요. 중요한 좀 간단하게 우리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차례대로 말씀하시면서 패널 토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사실 지갑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까지는 계좌 개설하는 행위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갑이라고 이 생태계에서 말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은행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지갑 하나에 대해서 KYC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KYB와 KYT와 KYW를 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항상 뭐 의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은행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 정부 당국에서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거기에서 우린 이렇게 할 거야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은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지금 바스프 사업자들이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은행하고 결합해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전남에 있는 그런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나 사실은 우리나라를 흘러가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경제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경제 생태계에 포섭이 되려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계좌가 됐건 또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벗어났을 때는 우리 밖에서 쓸 수 있는 지갑이 됐건 이제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활용하다 보면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보를 은행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태로 지갑 생태계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입국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은행 쪽에서 지금 만약에 비대면으로 개설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등록증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어떤 그 뭐 출입국 절차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저희가 통용할 수 있는 DID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저희 국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전 서 대표님이 아까 마다가스카르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그걸 통한 지갑 같은 걸로도 어떤 해결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사실 그 금융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행정의 가장 기본 인프라지 않습니까? 아이디라는 게 이거를 저희가 이 기술을 제안을 했는데 처음부터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이 첨단 기술이고 뭐 블록체인을 쓸 거야라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던 사실은 우간다 업체가 있었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디지털화를 하고 싶은데 저희의 제안이 사실 소구한 지점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그리고 보안의 염려가 적게 유지 비용이 낮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런 모든 논의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KYC는 은행이 가장 잘하니까 은행이 KYC를 하고 뭐 나머지를 이런 걸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분들에서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솔루션이 그분들의 어떤 지문 인식, 얼굴 인식 그걸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고 이것과 매칭한 월렛 주소를 만들어주고 월렛 주소가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께는 NFC 카드에 그 월렛 주소를 배정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태그만 하면 교통카드 찍듯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최적 조합을 찾아나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짜든 저희가 비즈니스를 짜든 그런 관점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제로 베이스에서 그거를 좀 새롭게 재설계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웹3 펀드를 만들었던 게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펀드를 만들 때만 해도 그 웹3 펀드라고 뭐 이름 자체는 붙였지만 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웹 2.5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코인이나 크립토 뭐 이런 쪽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전통 금융과 융합될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 좀 더 컸었고요. 사실 예전부터 뭐 웹3, 블록체인 이런 산업 계속 봐오면서 그 너무 웹3 따로 놀고 웹2 따로 노는 시장이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도 아니면 뭐 사업적으로도 좀 융화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아직까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에서도 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같이 좀 융화되는 시도도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웹3 쪽에서도 너무 이제 웹3 안에서의 문법을 써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보단 조금 더 이제 기술에 대한 혁신을 레거시 시스템과 어떻게 붙일 건지, 어떻게 상호 운용성을 만들 건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바래왔던 웹 2.5의 좀 사업 기회라고 많이 여겨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좀 KYC도 마찬가지고 규제적인 제도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LB에서 이런 2.5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대표님의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다 생각한 것 중 하나는 AI 에이전트가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플랫폼이 최근에 좀 출시가 됐습니다. 뭐 물건을 어디로 보내줘, 어디로 옮겨줘,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런 급격한 변화에 사실 우리는 다 답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선행된 사례를 보면 최근 뭐 2년, 3년 사이에 AI가 만든 저작물을 지적 창작으로 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최신의 어떤 결론은 인정하지 않겠다. 사람의 고유한 뭔가 영감이나 지적 재산이 있어야 되고 AI 그 자체를 창작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경제 주체로서는 어떨까요? 또 사뭇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주체로서는 모든 AI 에이전트는 누가 주인이 있고 그걸 경제 주체로 볼 것이냐, 그럼 거기에 대한 신용과 인증 인가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의 좀 인지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다른 좀 시대가 열릴 것 같고, 거기에 대해 준비하는 게 저희의 좀 미션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모여주신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코멘트하면서 마무리하면, 참 이게 어떤 인프라가 들어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사례를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논의하고 생각이 모이는 작업들이 반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 2년 전에도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까, 그때의 담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있고, 어느새 오늘은 에이전트 AI가 또 중심이 되고 그들에 대한 경제 주체로서의 바라보는 시점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이 정말 시장이 계속 변하면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이 껴있는 공간에서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식으로 스며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업단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우리들은 소비자들은 그 효용성을 느낄 수 있는 좀 더 진화되어 있는 경제 생태계로 가는 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고견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패널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깊이 있는 대담을 이끌어주신 이종섭 교수님, 그리고 값진 통찰을 나눠주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세이파이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언뱅크드 국가에서 새로운 금융의 가치를 발굴해낸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 미래금융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체인 금융을 위한 엔드투엔드 플랫폼 DSRB 포탈,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 금융의 모습인 웹3 네오뱅크, 사람을 넘어 AI를 위한 웹3 금융 인프라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전달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시작되기 전에 무대를 정리할 시간이 잠시 필요해서 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럭키드랍에 대한 살짝의 힌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 걸맞는 방식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금융을 기존 제도권 금융이 일반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컨셉이 함께 공개됩니다. 단순한 경품 추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기대해 주시면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프라, 금융기관, 그리고 AI라는 세 가지 축으로 웹3 네오뱅크가 그려낼 미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 미래가 사용자의 일상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시드 문구, 가스비, 42자리의 지갑 주소. 블록체인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 높은 벽입니다. DSRB는 그 벽을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허물고자 합니다. 5USDC를 앨리스에게 보내줘.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한 세상. 말하면 금융이 실행됩니다. 오늘의 럭키 드롭, 자연어 기반 금융 인터페이스 세이파이를 소개해 주실 DSRB 공동 창업자 김종광 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경품 추첨 그리고 세이파이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김종광입니다. 빠르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억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은행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의 숫자가 53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 5억 6천만 명입니다. 크립토를 가지고 계신 분의 숫자가 5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그 자산의 크기로 보면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의 70%를 50대 이상 분들이 소유하고 계시고요.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30대 이하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서 보면은 저 파란색이 긴 것이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기 빨간색 영역이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영역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죠. 하지만 자산의 크기로 보면은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저기 노란색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 자산의 크기인 거고요. 전체 자산의 금융시장은 이렇게 큰데 말입니다. 저 작은 노란색 영역에서 서로 1등을 하겠다고 경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코인베이스가 있고요. 서클, 테더, 그리고 저희 DSRV도 있고, 최근에는 이 작은 시장에 JP 모건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블랙락도 들어온다고 하고요. 아주 저 작은 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체 금융은 사실 이렇게 근데 저 금융은 작습니다. 저게 커지려면 전체 자산의 70%를 갖고 있는 50대 이상 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신데요. 그분들이 저 노란색 파이 쪽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면 저 노란색 파이는 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도 가져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이더리움도 갖고 구매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테이킹을 해보거나 그걸로 디파이를 하거나 일드 파밍 같은 걸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좋은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저 파이는 커지지 않을 걸까요?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암호화폐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킹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젊은 분들도 사실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성, 어렵다는 측면이 아주 큰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꽁트를 참고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니모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24개 0단으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이거는 잘 관수하셔야 되거든요. 이 비밀번호 0단어를 은행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 계좌번호를 은행 직원에게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랑 마찬가지로 은행에 맡길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은행 비밀번호는 내가 분실하거나 잃어버리면은 재발급해 주시죠. 하지만 여기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시면 자산도 똑같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모닉 단어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머니, 이 24개 영어 단어를 니모믹이라고 해요. 니모 뭐래? 이 단어를 잃어버리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커에게 빼앗기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은행도 찾을 수 없어요. 니모 뭐래? 네, 재미있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은행, 증권사에서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분 고객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다가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이 전체 자산의 70%를 갖고 있는 50대 분들이 넘어오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스 어덥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대중화되기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타마스크라는 지갑도 있고요, 레저라는 지갑도 있습니다. 이런 지갑을 1세대 지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세대 지갑은 사실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당시에는 요 사용성, 편리성, 이렇게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거는 꿈도 못 꾸고요. 그런 시절에 만들었던 지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지갑에서 안 되는 거를 잠깐 나열해 봤습니다. 이 웹3 회사에서 저희 웹3가 못하는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안 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4개 0단어 직접 관리하셔야 됩니다. 재발급 안 되고요. 분실하시면 자산을 다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트랜잭션 자동화가 안 됩니다. 자동이체 안 되고요. 예약이체 안 되고요. 월 구독 결제 꿈도 못 꿉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비자, 마스터, 스트라이프 같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겠죠. 단일 서명만 가능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단일 서명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00만 원 이하는 내가 직접 결제하지만 1000만 원부터는 팀장님 결제가 같이 있어야 된다. 1억부터는 대표님이나 CFO님 결제가 있어야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명 알고리즘 니모닉으로 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빗 키로 하셔야 되는데요. 생체 인증 안 됩니다. OTP 안 됩니다. 은행에서 쓰는 FID가 안 됩니다. 네. 기본적인 인증은 이런 것들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송금할 때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납해 주시잖아요.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맞네요. 안 됩니다. 하고 이상거래 차단, 입금된 돈은 24시간 내에 출금되면 안 된다.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블랙리스트 차단. 블랙리스트는 무기거래, 마약거래, 북한 자금 이런 것들 차단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북한 자금인데 우리 은행에서 관리하는 지갑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지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팀이 매우 바빠지실 거고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러한 지갑으로는 금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금융을 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까지 보신 거는 1세대 지갑이고요. 2세대 지갑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2세대 지갑 세이파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이파이 지갑은 이더리움 표준 기술하고 AI 기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2세대 지갑이라는 단어도 처음 보셨을 거고요. 이런 기능이 되는 지갑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표준이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네, 나오지 않은 거라서요.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갑은 패스키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도 없고요, 니모닉 없고요,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그냥 눌러서 얼굴 인증하는 순간 회원가입하고 여러분의 암호화폐 어드레스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앱을 실행하시고 얼굴 인증을 하시면 회원가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완료입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인증을 일부러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좀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누르면은 이게 회원가입이 돼서 암호화폐 주소까지 나오고 로그인까지 성공한 겁니다. 패스키는 저희가 만든 기술은 아니고요. 이게 산업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안전하고 아이폰, 안드로이드 전부 다 내장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회원가입도 없고 패스워드도 없습니다.
이 지갑에는 웹3 금융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3에서 사용하는 은행으로는 아베라는 은행이 있고요. 하고 거래소로는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하고 은행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앱에서 디파이 탭을 누르면 현재 은행에 예치된 상황이 이렇게 보이고요. 은행의 예치하기, 아베 예치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토큰을 선택을 해서 이더리움을 예치해 보겠습니다. 소액을 얼굴 인증을 하고 나면 예치가 됩니다. 자, 은행에 예치된 예금이 있으니까 예금 담보 대출이 가능하겠죠. 그거보다 밑에겠지만 그래서 예금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제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예금이 쪽 소액이라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소액이긴 한데요. 소액을 대출받고 얼굴 인증을 하면 승인이 됩니다. 쉽죠? 쉽죠? 그래서 현재 예금 상황하고 대출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베은행과 유니스왑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뭐 증권사, 은행사 지갑도 당연히 연동 가능하고요. 그 기본적으로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트랜잭션을 말로 진행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으로 지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한 트랜잭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핸드폰에다 대고 아베에 있는 이더리움을 모두 출금해서 유니스왑에서 테더로 바꾸고 그리고 나머지는 형규에게 보내줘. 좀 복잡한 트랜잭션이죠. 를 요청을 하면 지금 출금, 교환, 송금 세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AI가 분석해서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하나, 출금, 교환, 송금 세 가지 트랜잭션을 만드는 거고요. AI가 보기에 정확도가 98%랍니다. 이게 변환을 해주니까. 그리고 자연어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트랜잭션이 생깁니다. 첫 번째 트랜잭션은 출금, 위드 들어오고요. 두 번째 트랜잭션은 유니스왑에서 수합하는 트랜잭션입니다. 하고 세 번째 트랜잭션은 송금이고요.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서 자연어로 입력을 하시면은 AI가 판단해가지고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만들어줍니다. 요번엔 좀 간단한 트랜잭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형규에게 3 이더리움을 보내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성 인식에 오류 보이시죠? 숫자 3이 아니고 한글 3이에요. 하고 사실 이더리움이 아니고 이더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실수를 해도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3 이더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형규라는 단어는 여기 사전에 미리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규님에게 2번 송금했죠. 여기 형규님 계시죠? 여기 공동창업자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제가 2번 보냈습니다. 그거 돌려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좀 간단한 트랜잭션을 보내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로 하는 것 말고 손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동으로도. 그래서 수동으로 샌드 버튼을 눌러서 주소를 입력해서 송금해 보겠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주소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타이핑 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QR코드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찍고 12이더를 보내려고 했는데 잔액 부족이 뜨네요. 네. 누가 안 돌려줘서 부족이 뜨네요. 그래서 아주 소액을 보내보겠습니다. 3번 보냈습니다. 그럼 송금이 됐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트랜잭션을 처리한 거고요. 이거 전문가가 메타마스크로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좀 쉽지 않습니까? 사용해 보실 만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 난이도를 AI가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이거 뭐 예외 처리도 너무 많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람보다 AI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AI가 찰떡같이 만들어주고요. 저희가 자연어 기반 관련돼 가지고 뭐 개발한 거 특허도 있고요. 하고 파인 튜닝 해가지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 아직 파인 튜닝된 모델이 개발된 건 적용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미나이하고 챗GPT API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스펙 초기부터,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펙이 제정되기 초기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패스키 인증하고 자연어 거래를 트랜잭션을 생성,
검증하고 표시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0%입니다. 기존 금융 사용자 중에서 암호화폐로 넘어오지 못한 잠재 고객의 비율이 90%입니다. 아직 이 시장은 커 나갈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 못 넘어오신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연계입니다. 세이파이 사용자가 외워야 할 니모닉의 개수는 없습니다. 그냥 얼굴 인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백업도 아이클라우드가 자동으로 되는, 아이폰이 자동으로 해주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자동으로 해줍니다. 1초라고 적어봤습니다. 웹3 세상에 입문하는 데 소요되는 학습 시간은 저희가 보기엔 1초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정도면 학습이 다 되시고 웹3 세상에 이제 다이빙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소수의 인원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하지만 웹3 전문가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고 90%의 대중을 위한 금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럭키드랍을 빼먹었습니다. 럭키드랍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안내를 드리면은 이제 여기 이 QR도 마찬가지고 QR 코드를 찍으시면 상단에 응모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주시고 나면 그 패스키 인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패스키 인증까지는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패스키 인증 기술이 뭐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서 저희가 여러분의 패스키를 탈취할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13분이 등록해 주셨고 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8분. 네, 계속 늘고 있네요. 30분.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멈춰야 할 텐데요. 이게 경쟁자가 좀 적어야 상품을 안내해 드리면은 1등은 소니 헤드셋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2등은 아이팟 프로 3 하고 3등은 스타벅스 상품권 3만 원짜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빠르게 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100분이) 넘었고요. 자, 뭐 잠깐 기다리는 동안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 이거 응모하시는 순간 이미 회원가입이 되신 거고요. 실은 회원가입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 지갑 주소 거기 뜬 거 보이시죠? 그 지갑 주소 실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사용하지는 마세요. 이 서비스 오늘만 특별히 오픈한 거고 내릴 겁니다. 네,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웹3 세상에 다이빙 하신 겁니다. 들어오신 겁니다. 바로 사용 가능하시죠?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오시네요. 네. 10, 9, 5, 4, 3, 2, 1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버튼 눌러주시겠습니까? 추첨은 이 블록체인 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블록의 해시값을 맞추는 거예요. 다음 블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음 블록의 해시값을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공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상품권 3만 원짜리부터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당첨이 되시면은 여러분 핸드폰에 폭죽이 터지면서 3등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누르겠습니다. 38번, 72번, 114번, 79번, 66번, 95번까지 축하드립니다. 펑펑 터지죠? 빠르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저기 끝에 있는 33번 테이블에 가시면은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뭐 5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뭐 약간의 동의를 적어야 된답니다. 개인정보를 세금 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끝나시면은 저 끝에 하얀색 옷 입고 계신 33번 테이블 가시면 드리겠습니다. 2번 추첨 시작해 주세요. 2등. 네. 59번 계신가요? 59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분 더 추첨하겠습니다. 2번 추첨해 주세요. 102번. 102번.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계시네요.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등까지 추첨을 하고 아마 식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등 추첨을 하겠습니다. 1등 추첨해 주세요. 1등입니다. 13번 계세요? 오, 네. 웹3가 사실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스펙이 나왔고요.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새로운 스펙을 통해서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디설버 2026 웹3 네오뱅크의 공식 세션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약 3시간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언뱅크드 국가를 위한 디지털 기본 인프라, 제도권 금융의 웹3 온보딩, 미래 금융의 모습을 제시하는 웹3 네오뱅크, AI를 위한 금융 인프라까지 새로운 금융의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DSRB만의 비전으로 머물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고민과 통찰이 모이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착석하신 자리로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니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긴 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디설버 2026 웹3 네오뱅크의 사회를 맡은 DSRB 프로덕트 팀 PO 서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